저번 시간에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샘플링과 양자화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오늘은 부호화하는 과정과 부호화에서도 압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본 수업보다 약간 한 발씩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여튼 일정이 이러하니 우선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호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그냥 부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좀 원리가 어떠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수업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배울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부호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부호화가 종류가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는 뭐가 있고, 어느 상황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번 수업은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큰일 났다 라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려운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같이 그냥 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면.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 엔트로피 코딩과 소스 코딩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코딩은 흔히 이제 저희가 말하는 무손실 압축이라고 하는데, 이 엔트로피 코딩에서 그러면 엔트로피 코딩이라는데 엔트로피가 이제 도대체 뭐냐? 엔트로피가 뭐길래 엔트로피 코딩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가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그러면 엔트로피 코딩은 뭘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이 엔트로피 코딩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런랭스 인코딩과 허프만 인코딩과 산술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오디오 코딩이나 아니면은 이미지 코딩에 사용할 거는 이 두 개 정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부호화되고, 그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딩인데, 약간 손실 압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손실 압축이라는 거는 압축을 하고 부호화를 하고 나중에 복호화를 했을 때 원래 원본 그대로를 복구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실 압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왜 그러한 압축을 하는지랑,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디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DPCM과 LDPCM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같이 저희가 디지털 오디오 샘플링과 양자를 공부하면서 크기를 구하는 문제를 저희가 같이 풀어봤는데, 요거 지금 먼저 푸시는 분에게 딱 한 명 제가 선물 드릴게요. 338억 6,880만 비트입니다. 오, 과연. 정답.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왜 했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CD 품질의 음악 파일 100개를 넣으려면 4기가가 필요해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겨우 100곡 담는데 4기가가 필요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호화를 할 때 압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아까 엔트로피가 뭐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엔트로피를 쉽게 말하면은 무질서도 또는 이제 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라는 단어 자체는 뭔가 되게 열역학적으로 또는 이제 뭔가 통계학적으로 양자학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여튼 그런 데서 쓰이는 단어예요. 만약에 평소 물리 같은 거에 관심이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뭐 우주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약간 엔트로피 같은 거를 한번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라서 시간 날 때 자기 전에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여튼 근데 이제 저희는 엔트로피 코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를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보다 정보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엔트로피가 높다 또는 엔트로피가 낮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뭔가 제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예측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그 예측을 하기 쉽다는 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별로 그냥 그게 발생했구나 이렇게 정보가 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는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정보인지 불확실할수록 이제 예측이 어려워지겠죠. 만약에 그러한 사건이 만약에 하나가 딱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정보가 훨씬 저희한테 유용한 정보라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정보. 그거를 이제 그런 것을 엔트로피가 높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동전이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그리고 주사위가 있습니다. 동전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던지면은 2분의 1이죠. 두 개 중에 하나죠. 근데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사위 던지는 거에 동전 던지기보다 엔트로피가 높은 거예요. 엔트로피가 낮으면 뭔가 특정한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앞면 또는 뒷면, 특정한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반대로 엔트로피가 높으면 특정한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도 작아지는 거죠. 그게 약간 중요한 키입니다. 음, 약간 아까처럼 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리학적으로는 확률이란 게 좀 좋지 않거든요. 확률은 무작위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을 이제 뭔가 거시적인 거에서 미시적인 성분으로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게 나왔는데, 여튼 그런 거는 이제 좀 대충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 여튼 중요한 거는 엔트로피란 이제 뭔가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 데이터에 대해서 심볼이라고 할게요. 특정한 데이터 심볼에서 심볼이 이제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엔트로피 코딩은 뭐냐면 이 데이터 심볼이 발생할 확률에 따라서 뭐 이런 게 발생할 확률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 심볼들을 적정한 길이로 부호화하는 거예요. 부호화.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 심볼의 발생 확률에 따라서 이제 엔트로피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엔트로피 코딩이라는 것은 그 심볼당 평균 부호 길이가 이제 이 엔트로피에 가까워지도록 부호를 할당을 해서 압축 효율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조금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엔트로피 코딩은 이제 무손실 압축이다. 즉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압축을 해서 얘를 다시 복호화시키면 똑같이 이러한 데이터, 똑같지 않나요? 여튼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로 이제 복호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엔트로피가 사실 여기서 중요했던 이유는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든 간에 이러한 통계학적인 방식으로 압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넘어가고 저희가 엔트로피 코딩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가 이제 런닝스 부호화라는 건데 얘는 이제 뭐냐면 대충 그림만 보고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에서 같은 값이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 이 연속으로 나오는 개수를 그러니까 반복되는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 개수를. 그러니까 A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A가 8개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B는 하나, 둘, 셋, 넷, 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6개 나왔죠. 그러면 B가 6개 있다. 그 다음에 C가 2개 나왔죠. 그러면 C가 2개 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전체, 이 원래 오리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하나당 이제 1바이트라 가정을 하면은 16바이트였죠. 그렇죠? 근데 이 인코딩된 압축된 데이터를 보면은 얘는 6바이트입니다. 압축이 됐죠. 그럼 반대로 이거 가지고 이제 복호화를 할 때는 똑같이 A가 8개, A 8개 써주고 그리고 B 6개 써주고 C 2개 써주면 완벽하게 복호화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손실 압축 중에서 이제 런랭스 인코딩이 많이 쓰인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딱히 이해가 어려운 게 없겠죠. 런 랭스 인코딩의 가장 기본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반복되는 횟수를 이렇게 데이터와 같이 나타내서 부호화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JPEG 같은 거 볼 때나 그럴 때 볼 건데 얘가 왜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인기가 있냐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부호화가 되면 다 1 아니면 0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1 아니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111, 0000, 1111, 00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면 이 런랭스 인코딩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근데 여기다 더 해가지고 만약에 1이 모여있고 뒤쪽에 0이 모여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 런랭스 인코딩이 더 효율적이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되게 효과적으로 무손실 압축하기 위해서 이런 런랭스 인코딩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다음은 허프만 인코딩이에요. 얘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오늘 또 같이 해보면은 또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 허프만 인코딩이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발생 빈도가 높은 많이 나오는 데이터 심볼에는 짧은 부호를 할당을 하고 적게 나오는 데이터에는 좀 긴 부호를 할당을 한다.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체 데이터를 최대한 평균 부호 길이를 짧게 해서 압축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결과부터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A라는 데이터 심볼이 15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E라는 데이터는 40번이 나왔죠. 40번이 나와서 얘는 1이라는 한 자리 비트로 코드를 할당을 한 거예요. 부호를. 그리고 1이나 9 같은 가장 적게 나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긴 부호를 할당을 했죠. 많이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짧은 부호를 할당을 하고 좀 적게 나오는 부호에 대해서는 좀 긴 부호를 할당을 한다라는 게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저희는 프리픽스 코드라고 해요. 즉, 그 어떠한 코드도 다른 코드에 접두사가 될 수 없는 코드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1과 1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두 개는 이 프리픽스 코드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1이 이 밑에 11이라는 코드에 접두 코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1이랑 01, 뭐 001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1도 이 어느 코드에 앞에 안 붙죠. 그리고 이 01도 그 어느 코드에 앞에 안 붙죠. 네. 요거에 대해서 이 개념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접두 코드를 어떻게 할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제 발생을 하는지 빈도수를 체크를 해요. 지금처럼. A는 15번, B는 10번, C는 1번. 이런 식으로 쭉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생 빈도가 가장 적은 두 놈을 이어서 이제 또 하나의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또 합쳐가지고 이 합친 이 10을 포함해서 가장 작은 거 두 개. 그럼 10하고 10이겠죠? 얘를 또 더해서 이렇게 20이란 거 만들고 또 이 남은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두 개. 15하고 20을 더해서 35를 만들고 그럼 35랑 이제 40, 25 중에 가장 작은 두 개를 붙여서 60이 되고 이제 남은 두 개를 붙여서 100이 돼요. 이런 식으로 트리가 만들어지면은 루트 노드부터 그러니까 100부터 이 0과 1을 할당을 해서 위쪽엔 다 0을 주고 아래쪽에 1을 줬는데 결국에 끝에 있는 데이터들의 프리픽스 코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내려오죠. 그래서 1이에요. 1번. 여기 1번. 자, 그 다음 많은 게 뭐였죠? 25. 이 F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0, 1. 따라서 0, 1. 그 다음 많은 게 뭐죠? 15였죠.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0 한번 거쳤다가 0 한번 더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0을 거쳐서 내려오죠. 0, 0, 0.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트리의 뎁스가 깊을수록 이 코드의 길이는 길어지겠죠. 이러한 원리입니다. 아마 허프만은 이렇게까지 수업 시간에 뭐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저도 약간 이거를 그때 듣고 증명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코딩을 했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허프만 인코딩으로 압축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전체 데이터에서 이 각각의 데이터의 출현 빈도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A가 몇 개 나오고 B는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오름차순 정렬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오름차순 정렬을 안 해도 되지만 구조적으로 좀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된 노드들이 이렇게 정렬이 됐으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가장 작은 애들 두 개, 가장 작은 애들 두 개끼리 이렇게 더해서 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이 나왔죠. 또 이 3을 포함해서 작은 애들 두 개를 합해요. 3하고 4겠죠. 7이 나오고 그러면 7, 6, 10 중에서 또 작은 거 두 개. 13. 13, 10 남은 거 이렇게 하면 23이겠죠? 네.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이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가 완성이 되면 이 프리픽스 코드를 할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레프트 리프에는 0이라는 코드를 할당하고 라이트 리프에는 1이라는 코드를 할당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애는 한 번만 가면 되고 그 다음 빈도수가 높은 애는 이런 식으로 두 번만 가면 되고 10.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세 번 111 이런 식으로 프리픽스 코드가 할당이 되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A가 뭐였죠? A가 0이었죠. A가 0 그리고 B가 1101이었죠. 그래서 A가 0, 그 다음 B 1101, 그 다음 C가 C는 1100이었죠. 1100, 그 다음 D는 또 112, 111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얘가 더 길이가 길잖아요. 위에 얘보다. 그러면 이게 길이가 길어졌는데 왜 압축이 된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자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스키 코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나에 1바이트가 필요해요. 각각의 이제 시스템마다 뭐 유니코드나 아니면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에 1바이트가 필요하고 저번에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저장 공간을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23개거든요. 얘가. 23바이트는 즉 184비트가 필요해요. 근데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비트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 하나하나를. 하나가 1비트. 그 얘가 지금 총 계산을 해보면 46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84비트에서 46비트로 압축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1년 전에 짠 코드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이신 분들도 있고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대충 뭐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개발자이신 분들은 뭔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이미 다 이해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코드로 짜봤고요. 이 흐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코드를 되게 좀 오랜만에 보는데 일단 이제 이게 인코딩하는 함수입니다. 인코딩하는 함수에서는 아까 그 ABC 어쩌고저쩌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각각의 데이터에 빈도수를 담을 해시맵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몇 번 나왔는지 빈도수를 쭉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프만 트리를 만들어요. 여기서. 허프만 트리를 만들 때는 제가 프리오리티 큐라고 우선순위 큐를 사용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큐를 사용을 했고 ABCD 이 총 5개가 있었죠. 그 5개 키셋이 이제 돌면서 하나씩 돌면서 그 키에 대해서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트리 이렇게 올라갔던 거 있죠. 이런 트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이제 빌드 트리라는 이 메소드를 재기 호출하면서 만들게 되는데 각각의 요 데이터 심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재기 호출하면서 이 왼쪽 노드에는 최초 지금 이미 아까 우선순위 큐에서 가장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 2개를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노드로 잡고 하나 새로운 썸 노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 데이터에는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를 하나 주고 그리고 이 노드의 빈도수는 이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를 더한 빈도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또한 이제 나중에 다른 애들과 비교를 할 때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다시 큐에다가 넣어주고 다시 이제 빌드 트리 이제 재기호출을 하게 됩니다. 너무 소스 위주로 설명을 했나? 하지 말까요? 이거 제가 나중에 그 코드를 공유를 할게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공유를 할 테니까 알아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을 하고 디코딩은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테이블을 보고 이 프리피스 코드 테이블을 보고 반대로 이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디코딩 복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이 이진트리 형식을 구성하기 위한 이 노드를 구성을 했고 아까 오른차순 정렬을 위한 메소드고 참. 네, 그래서 이게 결과를 보면은 아까 제가 예시로 든 A, B, C, D,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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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D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빈도수 체크 로직에 의해서 각각 몇 개가 있는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서 이제 프리픽스 코드를 만들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압축되는 거는 A가 0이고 이 B가 1101이고 C가 1100이고 네, 이런 식으로 쭉 압축이 되고요. 반대로 복호화 할 때는 얘네가 프리픽스 코드이기 때문에 앞에 더 이상 뭐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찾아요. 이 0이 여기 있는지 찾고 오케이 있으면은 얘는 이제 A로 복호화. 그 다음 1이 있는지 찾는데 1이 없죠. 그럼 다시 11이 있는지 봤는데 11 없죠. 110도 없고 1101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는 B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복구화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용량을 차지하는지 계산을 하면 이 원래 데이터가 184비트 정도를 차지한다면 압축된 데이터는 46비트 정도로 압축이 된다. 그리고 무손실 압축이 돼서 나중에 완벽하게 복구를 할 수 있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 두 수 합칠 때 그 네네. 좌측에 0이고 우측에 1이잖아요. 네네. 그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이 프리피스 코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네. 프리피스 코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룰을 정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한번 이렇게 대충 허프만 코딩 그리고 아까 봤던 런랭스 인코딩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다른 데에서 이런 걸 사용할 때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또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스 코딩인데, 소스 코딩은 아까 손실 압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무손실 압축에는 런랭스 인코딩과 허프만 인코딩 이 두 개가 있었고, 이 손실 압축에는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DPCM도 있고 DM도 있고 고속 필요의 변환이라는 것도 있고 이 DCT 이상 코사인 변환 이런 것도 있어요. 수업에서 디지털 오디오와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뭔가를 이제 PCM 하는 과정에서 DPCM과 DCT는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관심 있으시다면 고속 퓨리의 변환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오늘 볼 거는 이 DPCM이에요. DPCM. 이게 이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이 PCM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번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이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 양자와 부호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는 그러한 방식을 PCM 방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이 PCM에서 이제 양자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DPCM이라는 코딩 방식을 택할 수 있어요. 얘가 뭔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X축을 샘플을 나눴잖아요. 요 하나가 샘플이었죠. 네, 그게 이제 하나 이렇게 하나로 표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X축, 얘는 Y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Y축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이 진폭이죠, 진폭. 비트 뎁스라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보면은 얘가 80이라고 쳤을 때 처음엔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84 이쯤 있고 81, 77, 79 이런 식으로 샘플링과 양자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를 부호화할 때 이 Y축, 얘네 데이터 엄청 크죠. 이게 만약에 최대 필터링을 만약에 100으로 걸어놨다고 쳐봐요. 1부터 100이라는 숫자를 담기 위해서는 이거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1부터 1000이라 합시다. 이 1000개의 숫자를 담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 공간상에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20층, 1024. 자, 10비트. 10비트가 있어요. 1에서부터 1000까지의 범위를 담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공간상에. 근데 지금 이 10비트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샘플 하나에 10비트라는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10비트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샘플 하나에.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10비트의 공간이 곱하기 곱셈이 되겠죠. 그쵸? 저희가 저번에 양자화 배울 때 보통 이제 8비트 또는 16비트로 양자화를 했잖아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 8비트로 양자화를 했다는 거는 그 양자화된 이 개수가 그 양자 샘플의 개수가 256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얘를 만약에 10비트로 양자를 했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 하나당 저희가 아까 처음에 사이즈 계산할 때 샘플의 개수
샘플링 곱하기 이 양자와 비트 수를 곱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지금은 10비트가 되겠죠. 10을 곱하겠죠. 샘플링 개수.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를 구할 때 이 양자와 비트 수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비트가 너무 많아요. 그쵸? 샘플링이 CD, 오디오 CD만 하더라도 44,110개 맞나요? 1초에 이만큼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 곱해지는 숫자를 좀 줄이면 얘를 조금 줄이면은 용량을 확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이 DPCM입니다. 그래서 DPCM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숫자만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최초에서 82 전 거랑 현재의 샘플의 이 Y축을 비교해서 그 변화된 숫자만큼만 저장을 해요. 즉 얘는 플러스 4죠. 84에서 81은 마이너스 3이죠. 81에서 77도 마이너스 4죠. 이게 왜냐면 오디오 샘플을 막 샘플링을 엄청 잘게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런 식으로 파형이 그려졌을 거잖아요. 근데 얘를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 이 부분을 이제 돋보기 해서 보면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샘플링을 했다 쳐봐요. 그러면 이 샘플과 이 샘플 사이에 이 Y축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오디오에서. 혹시 이해하셨나요? 왜 이 DPCM 방식이 먹히느냐는 이전 샘플의 Y축 값과 그러니까 이전 샘플의 진폭과 이 현재, 이 다음 샘플의 진폭, 그리고 그 다음 샘플의 진폭, 그 다음 샘플의 진폭이 이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없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차이값만 저장을 하자 해서 나온 게 DPCM입니다. 기존에는 10비트가 필요했지만 저희가 만약에 3비트로 이거를 저장을 하자고 했으면 8개의 숫자를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3까지 그러면 총 8개죠. 이 8개 요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 범위 내의 애들로 이제 이 차이값을 저장을 하자.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80에서 다음 표본까지 4죠. 3비트로 하지 말고 4비트로 합시다. 자, 4비트는 16개죠. 16개니까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7까지의 범위를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자, 4비트로 합시다. 4비트로. 자, 4비트로 이제 이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한다 했을 때 이 친구는 이제 플러스 4. 얘에서 얘 차이는 두 번째 표본에서 세 번째 표본의 차이는 마이너스 3. 세 번째 표본에서 네 번째 표본의 차이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이렇게 얘 차이는 플러스 2. 얘의 차이는 플러스 4. 얘의 차이는 플러스 2. 얘의 차이는 플러스 3. 얘의 차이는 마이너스 2. 자, 얘의 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10비트가 필요했죠. 그래서 10비트를 곱했었죠. 여기 보면. 근데 이 값을 이걸 하려면 4비트밖에 안 필요해. 그렇죠? 4비트면 충분하죠. 그러면 와, 절반으로 확 줄죠. 그렇죠?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겁니다. DPCM이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 DPCM에는 저기 뭐지? 단점이 하나 있어요. DPCM의 단점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이 샘플마다의 변동 크기가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근데 혹시라도 갑자기 이렇게 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제가 할당한 이 DPCM 그 비트보다 조금 더 훨씬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한번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얘를 이제 4비트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7 사이의 범위로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80이었는데 이 다음 샘플이 플러스 10이에요. 근데 플러스 10인데 저희는 4비트로 이거를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7까지밖에 이제 다룰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7이에요. 이 4비트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요. 가장 큰 값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5니까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원래는 마이너스 9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9도 이 범위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걸 마이너스 8로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 친구도 보면은 12가 플러스 돼야 되는데 12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큰 수인 7을 이제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원래 이 데이터와 이렇게 이 DPCM을 통해서 나중에 얘를 복호화를 하려면 복호화를 할 때는 80에서 7을 더하고 거기서 이제 5를 빼고 거기서 막 8을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랑 이 디코딩된 데이터 차이가 크죠? 그쵸? 뒤로 갈수록 차이가 커지죠. 완전 다른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DPCM의 문제예요, 문제. 압축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갑자기 차이값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데이터가 어그러져가지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ADPCM입니다. 자, ADPCM 뭐냐면, 자, DPCM이 아까 차분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메모리 공간을 4비트로 제한을 아까 했었잖아요. 근데 DPCM에서는 이거를 연속적으로 1 단위로 연속적으로 해서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7까지 저희가 놓고 썼었죠. ADPCM은 이 범위를 다르게 가져가요.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간격이 좁은 구간은 이런 식으로 간격이 좁습니다. 1 차이 나고 1 차이 나고 1 차이 나고 2 차이 나고.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차이가 크게 나요. 3 차이 나고 5 차이 나고 뭐 몇 차이 나죠? 8 차이 나고 13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차이 값의 크기에 따라서 눈금의 간격을 이제 다르게 적용하는 것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네,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DPCM의 문제가 뭐였어요? 갑자기 차이 값이 커져버리면 이제 값을 제대로 저장을 못하니까 이제 원본 데이터와의 차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단 말이죠. 근데 이 ADPCM에서는 갑자기 차이가 커지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의 그러한 것들은 이제 손실이 나더라도 아까 손실 압축이라 했잖아요. 손실이 나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자 해가지고 이 ADPCM이 이제 고안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아까 처음에 그 DPCM에서 문제가 있었던 요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면 자, 얘 문제 있죠. 예, 10 차이 나는데 이 DPCM에서는 가장 큰 수가 7이기 때문에 7로밖에 할당을 못해요. 하지만 이 ADPCM에서는 10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플러스 10, 이 사이에 있죠. 플러스 12.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가까운 근사치의 값 8을 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76에서 88을 12의 차이가 나죠. 플러스 12. 12도 여기 이 사이에 있죠. 12. 이 12의 근사값이 13이죠. 근데 ADPCM에서는 이 사이에 있지만 이 DPCM에서는 12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이 7밖에 못하지만 ADPCM에서는 이 13이라는 숫자를 할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 35가 떨어질 때도 DPCM에서는 마이너스 8이 한 개였다면 ADPCM에서는 그 마이너스 35에 이제 가장 근사한 마이너스 34로 할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모든 데이터가 막 다 옹기종기 다 모여 있어요. 옹기종기 다 모여 있다면 그러면 이제 좀 DPCM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ADPCM은 중간중간에 이제 4가 차이 나면 4를 저장할 수 있는 값이 없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DPCM을 사용을 하면 얘를 이제 복호화하면 DPCM을 사용한 복호화 결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ADPCM을 사용한 이 복호화 데이터는 자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나긴 나요. 그렇죠? 차이가 나는데 뒤로 가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손실을 받긴 받지만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는 거죠. 네, 요게 이제 ADPCM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PPT를 한 장 더 만들어 놨는데 전에서 설명을 해버렸네요. 네. 눈으로 보시기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그래서 이게 이제 DPCM의 원리 그리고 DPCM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DPCM이 만들어졌고 뭐 그렇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튜터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늦은 시간에 12시가 넘었네요. 다들 늦은 시간에 고생하셨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